안녕하세요. 화훼 유튜버 아델라 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추 탄저병 때문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받는 질문이 폭증합니다. 멀쩡하던 고추가 갑자기 까맣게 썩어버렸다는 사연이 정말 많습니다. 열매 하나둘에서 시작된 병이 어느새 밭 전체를 휩쓸어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수확을 코앞에 두고 한 해 농사를 통째로 잃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댓글로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절반 가까운 열매를 버려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길게 준비했습니다. 탄저병을 빨리 알아차리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예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마다 어떻게 관리법이 달라지는지까지 전부 다루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올해 농사는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탄저병이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탄저병은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입니다. 사실 탄저병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곰팡이균이 탄저병을 일으킬 수 있고 종류에 따라 좋아하는 온도나 진행 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종류가 다르더라도 통풍과 배수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예방, 원리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균은 평소 흙 속이나 병든 식물 잔재 속에서 조용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되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특히 기온이 높고 비가 잦은 장마철이 이 균에게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섭씨 27도에서 30도 사이이고 습도가 80%를 넘어가면 균의 활동이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하루 강수량이 많고 흐린 날이 연속될수록 위험도는 더욱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번지는 속도입니다. 포자 하나가 빗물에 튀어 옆 열매에 닿는 순간 감염이 시작됩니다. 감염된 열매 표면에서 또 다른 포자가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며칠 사이에 밭 전체로 퍼지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탄저병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병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하는 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시면 좋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잠복 감염입니다. 탄저병균은 아직 푸른 풋고추일 때 이미 표면에 붙어 감염을 시작하지만 바로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다가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는 시점에 갑자기 병반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잠복 감염 때문입니다. 즉 지금 깨끗해 보이는 풋고추도 이미 균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므로 예방 약재를 풋고추 시기부터 미리 살포해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곳은 열매 표면입니다. 초기에는 열매 한쪽에 작고 짙은 녹색을 띠는 반점이 나타납니다. 이 반점은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자리를 들여다보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병반을 놓치기 쉬운 이유는 색깔 때문이기도 합니다. 풋고추 시기에는 반점이 초록색 바탕과 비슷해 자연스럽게 묻혀 보입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시기에는 오히려 익어가는 붉은빛과 헷갈려 단순한 색 변화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색깔보다는 표면이 매끈한지 살짝 들어가 있는지를 손끝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더 정확합니다. 이 돌기에서 주황빛이나 분홍빛을 띠는 끈적한 포자 덩어리가 배어나옵니다. 습도가 높은 날 아침에 살펴보면 이 포자 덩어리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이미 다른 열매로 전염될 준비가 끝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더 방치하면 병반 부위가 검게 변하면서 조직이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열매 전체가 쪼그라들면서 결국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떨어진 병든 열매는 그대로 다음 감염원이 되어버립니다. 정리하면 탄저병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작고 짙은 녹색 반점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점이 움푹 들어가며 동심원 무늬가 뚜렷해지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황빛 포자 덩어리가 표면 위로 올라오고 조직이 검게 물러지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발견해서 제거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세 번째 단계까지 가면 이미 주변으로 전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열매뿐 아니라 잎과 줄기에서도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잎에서는 작은 갈색 반점이 불규칙하게 번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줄기나 잎자루 쪽에 거뭇한 병반이 길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잎이 이유 없이 누렇게 마르기 시작한다면 단순한 영양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탄저병과 다른 병해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무름병은 세균성 질병으로 열매가 물컹하게 짓무르고 심한 악취가 동반됩니다. 반면 탄저병은 악취보다는 동심원 모양의 마른 병반이 먼저 두드러집니다. 역병은 줄기 밑동이 검게 변하면서 식물 전체가 한꺼번에 시들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저병은 식물 전체보다는 열매 위주로 병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담배나방 같은 해충 피해는 표면에 깔끔한 구멍이 뚫린 형태로 나타납니다. 탄저병은 구멍이 아니라 둥글게 함몰된 병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합니다. 잿빛 곰팡이병과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잿빛 곰팡이병은 잿빛의 보송보송한 곰팡이가 표면을 뒤덮는 것이 특징입니다. 끈적한 주황빛 포자 덩어리가 보이는 탄저병과는 자세히 보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의심되는 열매를 발견하면 바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장갑을 끼고 가볍게 눌러보아 탄력이 없고 푹 들어간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심되는 열매는 즉시 따서 밭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견을 더 쉽게 하는 몇 가지 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저병은 보통 첫 반점이 생긴 뒤 2-3일 안에 함몰 증상이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2-3일이 지나면 주황빛 포자 덩어리가 표면 위로 올라옵니다. 즉 작은 반점을 발견한 시점부터 일주일 안에 본격적인 전염원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초기 며칠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점검은 비가 그친 바로 다음 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포자가 옆 열매로 옮겨 붙기 때문에 비 온 다음 날 가장 먼저 증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낮에는 햇빛 때문에 작은 반점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 아침이나 흐린 날 살펴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녁에 손전등이나 휴대전화 조명을 옆에서 비스듬히 비춰보면 움푹 들어간 부분의 그림자가 도드라져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매주 같은 구역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주 사진과 지난주 사진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미세한 변화를 훨씬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열매 색깔과 비슷한 녹색 반점은 눈으로만 보면 놓치기 쉬우므로 직접 만져보면서 확인하는 습관을 더해주시면 좋습니다. 열매 표면뿐 아니라 꽃이 떨어진 자리나 꽃받침 주변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이 부위는 그늘이 지고 습기가 오래 남아있어 의외로 병이 먼저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잎 뒷면 역시 가끔 뒤집어서 살펴보시면 초기 병반을 더 일찍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 도구를 통해서도 병이 옮겨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가위나 칼로 병든 가지를 자른 뒤 소독하지 않은 채로 건강한 줄기를 만지면 그대로 병균이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작업 중간중간 가위날을 알코올이나 희석한 소독액으로 닦아주시면 도구를 통한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밭일을 하실 때는 건강한 구역을 먼저 작업하고 병든 구역은 가장 마지막에 작업하시는 순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예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풍 관리입니다. 고추는 줄기와 잎이 무성해질수록 속까지 바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그 안쪽은 늘 축축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바로 그 축축한 환경이 탄저병균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방아다리 아래쪽에 달린 겹가지와 잎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식물 아래쪽까지 햇빛과 바람이 충분히 닿게 됩니다. 정리 작업은 맑은 날 오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온 직후에 가지를 자르면 상처 부위로 병균이 침투할 위험이 커집니다.
줄기가 옆으로 늘어지면 열매가 흙에 닿을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지주대를 세우고 유인줄로 줄기를 묶어 똑바로 세워주시면 열매가 땅에서 멀어져 흙과의 접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줄기를 세우는 작업만으로도 통풍과 흙튠 방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식 시기를 잡으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심으면 갑작스러운 저온에 모종이 스트레스를 받아 이후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식이 너무 늦어지면 한창 자라야 할 시기가 장마와 겹쳐버려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평년 마지막 서리 시기와 장마 시작 시기를 함께 고려해 정시기를 잡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토양 관리입니다. 빗방울이 흙에 떨어지면서 튀어오를 때 병원균도 함께 튀어오릅니다. 이렇게 튄 흙이 아래쪽 열매에 닿으면서 감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검정 비닐이나 부직포로 두둑 전체를 덮어주는 멀칭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멀칭 재료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정 비닐은 잡초 억제와 지온 상승 효과가 커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볏짚이나 왕겨 같은 천연 재료는 통기성이 좋고 서서히 분해되며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두껍게 깔면 오히려 습기를 머금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적당한 두께를 유지해주세요. 부직포는 물은 통과시키면서도 흙튠은 막아주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장마철 관리에 특히 유용합니다. 은색이나 흰색 계열 멀칭 필름은 빛을 반사해 일부 해충을 기피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 흙튠 방지와 함께 활용해 볼 만합니다. 배수 관리도 멀칭만큼 중요합니다. 두둑은 충분히 높게 만들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랑 사이 고랑은 깊고 넓게 파서 빗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주세요. 물이 고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원균이 번식할 시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최근에는 장마철에만 한시적으로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 시설을 활용하는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닐하우스가 아니더라도 이랑 위에 가니 비가림 덮개를 설치하면 직접적인 빗물 접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텃밭이라면 비닐 터널 형태의 간이 지붕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식 간격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욕심을 내어 촘촘하게 심으면 처음에는 수확량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이 막히면서 병 발생률이 크게 올라가 오히려 손해로 이어집니다. 포기 사이는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고 이랑 폭도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결국 더 큰 수확으로 이어집니다. 비료 관리도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질소 비료를 과하게 주면 줄기와 잎이 웃자라면서 조직이 연약해집니다. 연약해진 조직은 병균이 훨씬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질소는 적정량을 지키고 칼리와 인산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칼슘 보충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칼슘은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벽이 튼튼해지면 그만큼 병균의 침입에 저항하는 힘도 강해집니다. 여면 시비로 칼슘제를 가끔 살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칼슘 외에 붕소나 마그네슘 같은 미량 요소도 식물 면역력에 영향을 줍니다. 미량 요소가 부족하면 세포 조직이 약해지고 병에 대한 저항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복합비료나 연면시비용 미량 요소제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시면 균형 잡힌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정식하기 전 미리 해두면 좋은 작업도 있습니다. 한여름 휴경기에 투명 비닐로 밭을 덮어 태양열로 토양을 소독하면 흙 속 병원균 밀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토양이 산성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석회를 뿌려 산도를 조절해 주시는 것도 병 저항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생물 제제나 목초액 같은 친환경 자재를 토양에 섞어주면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병원균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수 방법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은 잎과 열매를 계속 젖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뿌리 쪽으로만 물을 공급하는 점적 관수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물을 줄 때는 늦은 오후보다 이른 오전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에 물을 주면 해가 떠 있는 동안 잎과 열매 표면이 충분히 마를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방 약제 살포 시기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반이 보인 뒤에야 약을 찾으시는데 그 시점은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한 번 그리고 장마 중간에 한 번 정도 예방 차원에서 등록 약제를 살포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연속해서 비 소식이 있다면 비가 오기 직전에 살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이 마를 시간 없이 바로 비가 오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일기예보를 꼭 함께 확인해 주세요. 같은 계열 약제만 계속 사용하면 병균의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용 기작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살포 시간도 한낮 뜨거운 시간은 피하고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으로 잡아주세요. 약액이 잎에 잘 붙도록 전착제를 함께 섞어 사용하시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살포할 때는 열매 표면뿐 아니라 잎 뒷면과 줄기 안쪽까지 골고루 묻도록 신경 써주세요. 대충 윗부분만 뿌리면 정작 습기가 가장 오래 남아있는 안쪽과 아래쪽은 약이 닿지 않아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분무기 노즐을 식물 안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천천히 이동하시면 골고루 묻힐 수 있습니다. 약제를 사용하실 때는 라벨에 적힌 사용 가능 횟수와 수확 전 안전 사용 기준일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준일을 지키지 않고 너무 가까운 시점에 살포하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학 약제 사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친환경 자재인 황수화제나 동제 계열 자재를 예방 차원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자재는 예방 효과 위주이므로 병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종자와 모종 단계에서의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독을 거치지 않은 씨앗은 이미 병균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소독된 종자나 건강한 모종을 구입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최근에는 탄저병에 강한 저항성 품종도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품종 이름에 저항성을 뜻하는 표시가 있는지 구입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종을 키우는 육묘 단계에서는 적정 온도와 환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고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모종을 키우면 연약하게 웃자라 봄밭에 옮긴 뒤에도 병에 취약해집니다. 정식할 때는 너무 깊게 심기보다 본래 묘가 자라던 깊이에 맞춰 심어주시는 것이 뿌리 활착에도 좋습니다. 줄기 밑동이 흙에 과도하게 묻히면 그 부위가 무르면서 병균이 침입하기 쉬워지므로 심는 깊이도 신경 써주세요. 수확이 모두 끝난 뒤에 마무리 작업도 다음 해 농사를 위해 중요합니다. 병에 걸렸던 줄기와 잎 잔재물을 밭에 그대로 남겨두면 병균이 그 속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다시 발생원이 됩니다. 수확이 끝나면 잔재물을 모두 걷어내고 태우거나 멀리 묻어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밭을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로 겨울을 나면 이듬해 초기 병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어떻게 관리법이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탄저병이라도 지역에 따라 발생 시기와 강도가 꽤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남부지방입니다.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처럼 남쪽 지역은 장마가 다른 지역보다 일찍 시작되는 편입니다.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많아 고온다습한 환경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예방 약제 살포 시기를 다른 지역보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앞당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도 늦더위와 함께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가을까지 방심하지 않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중부지방은 남부보다 장마 시작이 다소 늦은 편입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서 새벽에 이슬이 많이 맺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슬로 인해 잎과 열매 표면이 오랜 시간 젖어 있게 되면 병균이 활동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통풍 관리와 함께 아침 일찍 밭을 둘러보며 이슬이 빨리 마르도록 곁가지를 정리해 주시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강원도 같은 고랭지 지역은 평지보다 기온이 낮아 탄저병 발생이 비교적 더딘 편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고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안개 역시 습도를 오랫동안 높게 유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지역은 발병 시기가 늦게 시작되더라도 한번 퍼지면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 예찰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강원도 안에서도 동쪽 영동 지방과 서쪽 영서 지방의 날씨가 크게 다릅니다.
영동지방은 동해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고 안개가 잦은 반면 영서지방은 일교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내륙성 기후를 보입니다. 같은 강원도라 하더라도 어느 쪽에 가까운지에 따라 관리 시점을 다르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와 충청권은 남부와 강원도 중간 정도의 시기에 장마를 맞이하는 편입니다. 다만 도심 인근 텃밭은 건물과 아스팔트의 열기로 인해 주변보다 기온이 더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한낮 복사열로 인해 밤에도 습도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으니 저녁 시간 통풍에 더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처럼 섬 지역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연중 습도 자체가 육지보다 높게 유지됩니다. 장마 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 습한 날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자주 예찰하고 더 이른 시점부터 예방 관리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구나 영남 내륙처럼 분지 지형에 자리한 지역은 한여름 기온이 매우 높고 비교적 건조한 날이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탄저병보다 가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한번 내리면 짧은 시간에 병이 폭발적으로 번질 수 있어 일기예보를 더욱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권장 방제력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탄저병이라도 그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춰 추천하는 약제나 시비, 처방이 다르게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병해충 예찰 정보를 함께 참고하시면 우리 동네에 꼭 맞는 관리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저병은 초기에 작은 함몰 반점으로 시작해 점점 동심원 모양으로 커지고 주황빛 포자가 나타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방의 핵심은 통풍과 배수 그리고 비 오기 전 적절한 시점의 약제 살포입니다. 병든 열매는 발견 즉시 제거해 밭 밖으로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후와 토양 특성에 맞춰 관리 시점을 조금씩 조정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건강한 고추밭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 버튼 물품 구매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장마철 다른 작물 관리법이나 병충해 정보도 차례로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재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